시작을 해요. 자, 21번부터 25번까지 문화 영역 첫 번째 세트. 지금 두 개의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가가 신계영의 월선원 16경가, 그 다음에 나작품이 권근의 어촌기 해서 일단은 고전 시가하고 수필의 복합 지문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보기 지문을 살펴보니까 두 개가 나와있지. 첫 번째 22번 문제에 보기를 바탕으로 A를 감상한 내용 해가지고 A가 이 첫 번째 가작품의 앞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24번 보기를 보면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것, 그래서 이 어촌기에 대한 설명 했을 때 먼저 22번에 보기를 먼저 읽고 그 다음 보기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가작품을 읽어가면서 A 먼저 해석을 하고 나머지 부분 마저 본 다음에 우리 21번 문제 해결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24번의 보기를 보고 마찬가지 이 나작품을 감상한 다음에 우리 25번 문제와 연결되어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번에 보기를 먼저 보면 자, 17세기 가사 중요한 정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일단 창작된 시대가 17세기고 관례는 가사. 월선원 16경가는 월선헌 주변에 16경관을 그린 작품으로, 자 볼게요. 17세기 가사랍니다. 월선헌 주변 경관 16경관을 그린 가사다. 그러면서 이 작품에서 중요한 정보, 자연에서의 유유자득한 삶을 읊었다. 첫 번째,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읊었다. 보통 이런 문학에서 보기 지문 분석할 때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게 어떤 내용을 이루고 있다 파악하는 것. 두 번째가 이 내용을 보면요, 밑에 선택지를 가가지고 혹시 여기에서 유유자적한 삶이라는 말이 나온 선택지는 없을까 한번 좀 내려가 보고, 그랬을 때 똑같이 유유자적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지만 가끔 말을 살짝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 2번 선택지에 보시면 전원 생활 가운데 느끼는 여유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 여유랑 유유자적이랑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문제 접근을 해야 돼. 또 내려가 보면 5번에 전원 생활에 여유를 즐기면서도 이게 유유자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제자들이 조금은 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뭐야? 유유자적이라는 말을 뭘로 바꾼 거야? 여유라는 말을 바꾼 것이죠. 요게 간파가 되면 문제 푸는데 수월해집니다. 자, 그리고 현실적 생활 공간으로서의 전원에 새롭게 관심을 두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현실적 생활 공간이죠. 자, 이런 설명이 나오면 일단은 글에 매몰되지 말고 살짝 물러 나온 다음에 생각을 해야 돼. 자, 전원하면요 발전자입니다. 그리고 전원 하게 되면 이게 뭐야? 농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농토가 현실적 생활 공간이래. 그럼 여기 뭐 하는 곳? 이 전원은 그냥 즐기고 맛보고 하는 곳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공간. 으로서의 전원인 것이죠. 그러면 마찬가지 밑에 선택지 내려가 볼게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그 첫 번째 1번 보시면 풍요로운 결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결실이 뭐냐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얻게 되는 수확물을 얘기하는 결실이고, 또 쭉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들 5번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아까 여유를 즐기면서도 있었지만 뒤에 생업의 현장, 이 생업의 현장이 바로 뭐예요? 현실적 생활공간에서의 전원이에요. 그래서 말을 살짝 바꾼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간파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풍요로운 결실을 다뤘고, 여유로운 놀이 장면도 다뤘고,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 등을 다양한 표 방법으로 현장에 함께 노래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풍요로운 결실.
다음에 두 번째 뭘 표현했다? 여유로운 놀이 장면을 표현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려가 봤더니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 를 표현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양한 뭐에 의해 가지고 표현 방법에 의해 가지고 현장감 있게 노래했다 하게 되면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것들을 어떤 시어 혹은 시구로 표현했겠구나 하면요, 본문에서 뭘 찾아야 돼? 이걸 찾아야 돼.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 이것들을 드러낸 시어 시구.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지에 대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가 아니라 A 부분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선택지에 이 따옴표 안에, 괄호 안에, 따옴표 안에 1번에 만경화문, 그리고 2번에 내놀이 호자스랴, 3번에 붉은 개 누른덕, 그 다음에 4번에 밤불이 볼가시니 아전물이 밀어오니, 그리고 5번에 생리라 괴로우랴. 이 구절들이 지금 따옴표 처리가 되어 있고요. 다시 본문 가봤더니 그대로 굵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대입을 시켜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동력 두던 받기, 여러분들 두던 참고 놔두세요. 둔덕이라는 뜻이에요. 둔덕. 동력의 둔덕 받게. 둔덕하면 땅이 좀 볼록하게 솟아오르는 부분입니다. 크나큰 너분들의, 자, 그 다음 나와있죠? 만경, 황운. 참고로 만경 하게 되면 아주 드넓은 땅을 의미하고요. 황운은 노란 구름인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노란 구름은 실제로 하늘에 떠 있는 노란 구름이 아니라 잘 익은 뭐예요? 바로 가을날 벼가 누렇게 익어서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을 노란 구름에다가 비유한 표현입니다. 흔히 쓰이는 표현이에요. 흔히 쓰이는 표현. 우리가 이거 순순의 명왕정가라는 가사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가을날 황혼이 가을날의 이 계절적 배경을 보여주는 시어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경 황혼이 혼빛이 되어 있다 해가지고 아, 계절적으로 가을이겠구나, 그리고 가을에 벼가 익은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드러냈구나 했을 때 여러분들 1번에 나와 있죠. 전원생활에서 목격한 바로 이 풍요로운 결실, 가을에 익어서 일렁이는 벼의 모습을 만경 황혼의 뭐에서 비유해서 드러내고 있구나. 1번 맞는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면 돼요. 두 번째 가보자. 중양이 거의로다. 자, 중양 하게 되면 참고로 알아두세요. 예전에 중양절이라고 해서 음력 9월 9일을 중양절이라고 해요. 원래 이거 중국에서 들어온 명절인데요. 이 이름이 중양절이 뭐냐면 이 양자가 좋을 양자예요. 좋은 숫자를 의미하는 양자가 중복되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을 좋아하는 숫자 중에 8도 있고 9도 있어요. 그 중에 9라는 좋은 숫자가 겹친 날. 근데 명절이 중양절입니다. 원래 이날은 높은 데 올라가서 국화로 만든, 그러니까 국화주를 먹거나 국화 떡을 먹거나 국화 차를 마시거나 이런 명절인데 이건 시기적으로요. 음력 9월 9일이면 양력 10월 초죠. 그럼 언제예요, 여러분들? 양력 10월 초면 별을 걷어들일 때,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양이 거의로다, 가까워간다. 내놀이 호자스랴. 자, 여러분들 이거 좀 어려웠는데 내놀이가 도대체 내놀이, 뭘 내놀라는 걸까? 잘 보세요. 내, 놀이 분리시켜 보세요. 내가에서 놀이를 연철로 표현한 걸 보시면 내가에서 노는 거. 뭐야? 뭐하고 놀아요? 고기잡이하고 놀죠. 고기잡이입니다. 앞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내 놀이는 고기잡이를 얘기해요. 고기잡이 가자.
왜 가을에 고기잡이 갑니까? 고기가 살찌거든. 자, 그래서 이번에 전원생활 가운데 느끼는 여유를 가을날 뭐 하는 겁니까? 고기잡이하러 가는 그런 모습, 내노리 호자스라와 같은 청유형, 호자스랴가 청유형인 건 알겠지? 그지? 그래서 답이 2번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가을날 붉은 개가 여물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입니다. 크랩. 그 다음에 누른 돌기 하면요, 이 누른 노란색의 닭이에요. 그래서 붉은색과 노란색의 색채 이미지가 드러나는 개와 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2번에 3번, 아이고 출제자가 이걸 마음에 드네, 순서대로 주시놨네, 뒤죽박죽 안 하고, 전원생활의 풍족함을 염은 붉은 개와 살찐 누른 닭과 같이 색채 이미지 담았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개, 크랩, 닭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풍족함을 드러내는 그런 이미지가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술이 니글선정 버디야 없을 쏘냐. 술도 익었는데 벗이 없겠느냐. 당연히 술이 있으면 술 친구도 있겠지. 가을날 완벽해요. 지금 풍요로운 결실을 맺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고기잡이에서 고기도 잡아왔고, 그런 다음에 붉은 개도 잡았고, 노란 닭도 딱 이제 잡아먹기 딱 좋은 시기가 된 거야. 거기다 술까지 익었어요. 친구가 당연히 있겠지. 그래서 전가, 농사 짓는 집의 흥미는, 이 즐거움은 날로 깊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살려올 긴 모래에 밤브리 볼가시니, 이거 뭐냐면요, 밤에 불,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물, 불, 풀 하는 이 말들이 예전에는 물, 불, 풀이었어요. 그래서 밤에 불이 밝았으니. 밤에 왜 불을 밝혔느냐? 바로 개 잡는 아이들이 그물을 흩어놓은 거예요. 밤에 이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개들을 모이게 만든 일종의 집어등이에요. 불을 밝혀놓고 개를 잡으려고 그물을 흩어놓은 것이었죠. 그래서 밤불의 불과 신이 가보겠습니다. 4번에 전원생활의 현장감을 밤불의 불과 신이나, 혹은 또 하나 더 봐야 되네요, 아정물이 빌어오니. 자, 호드포의 뭐죠? 지명이겠죠. 포구의 지명 이름일 겁니다. 구비에 아정물이 밀려오니, 아적이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물이 밀려 들어오면 이거는 밀물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밤에 불이 밝아 있고 아침 밀물이 밀려온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마찬가지 이 전원생활의 어떤 현장감을 묘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군.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석을 하고 보기의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전혀 이질적인 거나 뭔가 왜곡된 부분이 안 나타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아정물이 밀려오니 돛던 배,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돛던 배가 애, 내, 성, 애의 성이 뭐냐면요, 뭔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야? 바로 보니까 고기 파는 장사로구나.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니 애의 성 해가지고 어부가 노를 지으면서 부르는 노랫소리입니다. 어부의 노랫소리는 뭐구나? 고기 파는 장사였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런 다음에 경, 이 모든 경치도 좋거니와 생리라 괴로오랴. 보세요. 생리라 괴로오랴. 자, 일단은 생리하게 되면 자신의 삶이겠고요. 이 삶이 괴로오랴로 끝났어. 이거 뭐야? 서리법이야. 서리법은 괴롭겠느냐? 괴롭지 않다. 괴롭지 않음을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서리법 쓰인 거잖아. 그럼 얘는 뭐 한 거야? 앞에 이런 말을 했었지. 경도 좋거니와. 가을날 경치도 좋고 내 삶도 만족스러워. 우리 강조한 편에다 대고, 우리 아까 돌아가봐. 한 22번에 5번에 전원생활의 여유를 즐기면서도 생업 현장의 고단함을 생리라 괴로워라 같이 서리표 드러냈군. 괴로우랴, 괴롭지 않다는 강조한다는 거 보면요, 고단함이 아니겠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보기에도 고단함이란 말이 표치된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물론 우리가 보기 중도 달려있고 3점짜리 문제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답 5번을 찾아냈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봐야 됩니다. 왜? 우리 기억부터 미을까지 몇 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2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더 봐야 돼요. 자, 기억 니은 체크할까요? 개 잡는 아이들이 그물을 흩어있고, 21번에 1번. 이때 우리가 당황한다. 뭐야? 기역과 비읍을, 니은과 시옷을, 디귿과 지읒을 서로 비교해서 제시해버리는 선택지를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한다고 고민을 하게 돼. 이거 다 읽고 나중에 감상할까? 나중에 문제 풀까? 라고 고민을 하거든. 근데 중요한 거냐면 이럴 때는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만 가지고 지금 나눠놨잖아. 그럼 앞에 것만 가지고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체크만 하면 되거든 지금. 그러니까 동그라미 X 세모로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 중에 확실히 틀린 거는 나머지 나작품을 읽었을 때 그 부분을 굳이 비교할 필요 없는 것이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자, 기억, 아까 뭐가 나왔었습니까? 바로 개 잡는 아이들이 그물을 쳐놓은 모습이죠. 전원생활의 전원에서 생활상이 나타난다? 이거 맞아요. 전원에서 생활상. 개 잡는 아이들.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돛담배가 이 노저는 소리하는 것을 보니 고기 파는 장사로다 인데 중요한 뭐냐면요. 잘 봐. 배가 있어. 어부들이 있어. 노래 부르고 있어.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뭘 깨달았어. 이 사람들이 고기를 파는 장사로구나. 이 사람들이 고기잡이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고기잡이야? 생업. 이해됐어? 우리 예전에 윤선도에 어부사시사 이런 시도가 있었거든? 거기에 어부는 뭐냐면 양반 사대부가 자연에 가서 자연을 즐기는 방법 중에 어부의 삶을 선택한 거야.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어부가 나올 때 그 어부는요 생업으로서의 어부냐 또는 그냥 가짜 어부늙은이 해서 우리가 가어옹이란 말을 씁니다. 가어옹. 원래 사대부들이 자연을 즐기는 방법으로서 어부가 나오면 그때 가어옹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돛담배에 있는 어부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물고기를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야? 생업이야. 근데 그 생업에다 대고 뭐라고 설명해놨어? 2번에 한가로운 자연 속 흥취가 나타나? 이거 체험 삶의 현장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흥취가 아니야 이거 현장감이지. 이거지 이거.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이지 여유로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훔치도 않아요. 자, 일단 2번 조금 뭔가 이제 우리가 의심쩍은 내용들이 발견됐고요. 자,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선생님 어떻게 우리 선배님들은 수험생들은 이 월서는 16경과를 쭉쭉쭉 읽고 쭉쭉쭉 문제 풀었을까요? 전혀 당황 안 하셔도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이 작품요 연계 작품이에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왔던 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면 돼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예요. 오늘 문학편 끝내고 토요일날 독서편 끝내서 일단 이번 주에 수능을 다 끝낼 거고요. 기출제 다 끝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수능 특강을 들어가는데 참고로 지금 시중에는 화법작문 언어랑 독서만 나와 있어요 지금. 근데 내일 아마 내일이나 모레 중에 문학편이 나온답니다. 따끈따끈하게. 나오면 바로 여러분 구입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뭐 미리 세 권 다 구입하셔도 좋고 일단은 문학은 필수적으로 먼저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먼저 나왔으면 꼭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계도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작품 선정도 되게 고민이 되기 때문에 좀 늦게 나오는 편이에요. 화법작문 문법은요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요. 바로바로. 왜? 우리가 그 이론 지문만 살짝 바꾸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해마다 크게 달라진 거 없이 약간 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사고 우리들 좀 재탕한 느낌이 좀 나타나. EBS 취재위원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먼저 나올 수 있어. 혹시 이번에 수능 특강 교재 표지 모델 뭔지 아세요? 펭수예요. 펭수. 대세야. 작년에는 그거였거든. 그 세종대왕 캐릭터 나온 거예요. 근데 원래는 펭수가 나와가지고 책을 사면서 느낌이 쎄한 거야. 뭐냐면 우리
집에서 만약에 제가 이게 교재 연구를 할 때 어디 제 책상 위에 놔두거나 놔두면 식탁에 놔두면 우리 아들 딸들이 우와 펭수책이다 하고 이거 탐낼까봐. 그래서 막 없어져가지고 야 아빠 책 어디 갔어? 그 아빠 책이야? 아, 펭수 있길래 가방에 넣고 어린이집 갔다 왔어 막 이렇게 할까봐. 어쨌든간에 사실은 중요한 건 이거야. 시작이야. 솔직히 이제까지 실감 안 날 거야. 내가 고3이 되었다는 것. 근데 수능 특강을 딱 받으면 진짜 고3이야 이제.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여기는 월서는 16교과도 연계작품이고 또 여러분들 넘겨보면 뭐 이왕 뭐 우리 다시 시작한 건데 그 김소진의 자전거도둑이 있어요. 현대소설. 요것도 연계작품이에요. 그리고 고전산문 작자미상의 유씨 3대록 요것도 연계작품이에요. 그리고 제일 뒤에 가보면 현대 시세트지문이 있으면 43, 45번 윤동주의 바람의 불어도 연계작품이에요. 김기택은요 원래 다른 작품이 실려 있는데 그 사람의 또 다른 시인 새가 나왔을 뿐 어쨌든 김기택도 거론은 됐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지금 연기를 상당히 높게 나타났죠. 근데 이 작품들이 공통점들이 있어. 뭔 줄 알아? 앞부분에 있는 작품들이 아니야. 뒷부분? 예. 그러니까 수능 특강 같은 게 어떻게 되냐면 교과서 학습, 그 다음에 적용 학습, 마지막 실전 학습 돼 있거든. 대부분 실전 학습 거. 혹은 수능 완성도 있잖아. 저기 막 5회차 끄트머리 이런 거 갖고 와.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뭘 한 거냐면 선택을 하더라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끝까지 완주한 친구들의 유리한 작품을 선정해. 그리고 이게 이미 많이 약간 패턴화돼 있어. 그래서 뭐 학원 강사들이라든가 이런 EBS 강사들이 나 포함해 그런 말을 해. 얘들아,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여름방학 때 9월 모평 보고 마지막 내가 연계 작품을 점검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면 뒤에서부터 봐. 이런 말 했었거든. 근데 이게 이미 또 그 출제자들의 귀에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럼 또 중간에 거 내건 앞에 거 낼 수 있단 말이야. 이제 방법 하나야. 요렇게면 안 돼. 이제 쭉 정주행해야 돼. 알겠죠? 매일매일. 그러니까 뭐 하냐면 우리가 아침 먹듯 문학편 보고 점심 먹듯 독서편 보고 저녁 먹듯 화법작문 언어편을 보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그 일정한 분량의 자기가 이 학습을 쭉 나가야 돼. 학교 진도 상관없이. 알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먼저 풀어와야 돼. 선생님 수업 듣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시간 없으면 EBS 강의를 보든가 제 인강을 따로 보든가 하고 난 다음에 학교 수업 듣고 그러면 뭘 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작품의 내용과의 문제풀이 속에서 학교 선생님이 또 어떻게 설명을 하나를 또 캐치해내면 내신 대비도 같이 병행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여기 우리 요거 말고 EBS 그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오는 지문 작품을 가지고 제가 변형 문제를 또 여러분들 만들어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신도 대비하고 다시 한번 수능에 대한 어떤 감을 또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아쉬웠던 게 뭐냐면 어떤 학생들이 그래도 꽤 많이 그래도 좋은 결실을 보여가지고 1등을 보인 친구도 있는데 어떤 학생들이 뭐냐면 연계 작품은 좀 그래도 잘 풀어낸 반면 비연계 작품이나 독서에서 과학지문 같은 경우에 좀 그래도 애를 먹어가지고 점수가 원하는 등급만큼 안 나온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실려있는 작품의 앞뒷부분 참고로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 아까 유씨 3대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 수능 완성에 실려있는 바로 앞부분이 수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도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또 그 앞부분이 지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얘들이 근데 이거 배운 건 배운 건데 읽지 않은 부분이 나왔어요 해가지고 조금 이게 약간 당황을 한 경우도 있었어. 그래서 아예 우리 3번 문학 같은 경우에 제가 전체 줄거리 설명을 필수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전체 줄거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용이 진행됐고 여기가 어디쯤이다 라고 설명을 꼭 해줄 거고 중요한 거는 앞뒤 부분에서 필요한 지문이 있으면 그것도 보통 바로 앞뒤야. 바로 앞뒤. 이것도 패턴화돼서 뽀록나면 안 되겠지만 바로 앞뒤를 갖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작업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무조건 1등급 나와요. 근데 사실상 수능 국어는 그러면 끝까지만 가면 1등급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져. 1등급이 안 나오는 애들이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저 원래 국어에 약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자신감 없이 자꾸 설명에 의존하고 답에 의존하고 해설에 의존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해보지 않고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될까?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작품의 이 문제의 근거를 찾으면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답이 5번인데 5번이 왜 5번이지? 이게 설명편이 아니라네. 이런 식으로 공부하잖아요. 절대 안 들어요. 꼭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자기가 고민하고 머리 지끈지끈한 경험이 많을수록 강해져. 요거 꼭 해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되고. 요것만 돼도 내가 보기에 이 등급 커서치고 이 정도만 돼도. 그리고 앞뒤 내용 보고 그 다음에 조금은 그게 더 있어야 돼. 내가 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 독서가 약하다. 문법이 약하다. 아니면 뭐 고전시가 약하다. 이거에 대한 또 개인적인 보완도 또 해야 돼. 독서는 어떻게 연계돼요? 그 이론들이 있어. 아니면 뭐 법칙들이 있어. 아니면 현상들이 있어. 요거를 수능에서는 요렇게 풀어가면, 아니 수능 특강 수능에서 요렇게 풀어가면 수능에서 요렇게 풀어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향, 다른 방법으로, 다른 상황에 적용을 해서. 근데 그 대상, 원리, 원칙은 겹칠 때가 많아. 예를 들어가지고, 수능 완성지문으로 BIS라 그래가지고, 이게 경제지문인데, 은행에서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급준비율.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라고 하더니,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맡겼잖아. 예를 들어, 고다임이가 돈 겁나 많아가지고 나한테 10억을 맡겼어. 은행이야. 그래서 내가 10억을 가지고 뭐 해야 돼? 불려야 될 거 아니야. 불리는데 중요한 물건을 갑자기 고장이 나와가지고 10억 주세요. 왜? 나 지금 이거 빌려주고 있는데 10억 주세요. 왜? 저 건물 하나 사야 돼. 10억 주세요. 은행 잔고 열어보니까 없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8% 정도의 이 지급준 비율을 항상 마련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맡겼으면 내가 얼마 갖고 있어야 돼? 계속 나오잖아. 1천만 원. 그래서 나머지 뭘 가지고 9억 2천만 원 가지고 불려. 그런 다음에 대출 해주든 아니면 이걸 가지고 무슨 채권을 사든 해가지고 돈을 불려. 그런 다음에 그 이익을 얻겠지. 그걸 가지고 은행 먹고 사는 거야. 우리한테 이자를 줘야 돼. 이자를 주는데 내가 꿔줄 때 이자가 그 은행 기준으로. 그 사람한테 나한테 맡길 때 그 사람한테 주는 이자보다 이 차익이 그 은행이 먹고 살고 그렇게 은행원들이 잘 사는 그런 이유 중 하나예요. 이것도 원래 있었던 내용이야. 그런 지급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수능에서는 다른 상황에 접목시켜가지고 BIS를 얘기했고, 참고로 우리가 과학지문에 나와 있는 그 레트로바이러스도 그 수능 특강에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요거를 이제 더 다른 상황에 적용해가지고 풀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독서는 작년에 그렇게 했어. 자, 요 지문에서 제시된 원리 원칙이 뭘까? 원리 방법이 뭘까? 절차가 뭘까? 요거를 찾아내는 게 독서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야. 경제 사회 지문들은 대부분 인과관계야. 인과관계. 이 글에 들어간 인과관계 뭔지 찾아보자.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우한 까먹었다. 코로나. 내가 알고 있는 코로나는 맥주 이름이거든. 알아? 그 멕시코인가 어딘가 그 맥주 하얀병에 노란색 맥주가 노란색이구나. 예. 레몬을 얇게 잘라가지고 딱 끼워서 먹는 맥주가 있거든. 코로나라고. 한때 선생님이 엄청 즐겨 먹었던 맥주인데, 그래서 이렇게 살벌한 그 바이러스 이름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맥주 이름을 넣었지?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그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9배. 네. 그 39,000원짜리 그 마스크가 며칠 사이에 13만 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요가 급증하니까 얘네들이 뭐 한 거야? 가격도 팍 올라간 거야. 물론 이게 좀 이게 약간 불공정 거래지, 좀 사재기 조장이 있고. 그랬을 때 그런 현상. 그러니까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혹은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다 인과관계인 거야. 인과관계. 이건 선생님이 6월 목표, 9월 목표 해설 때 다 했던 얘기야. 경제적 무조건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돼. 그리고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은 뭐냐면 어떤 과정 절차.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바이러스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되고 얘가 어떻게 해서 분열을 하고 어떻게 해서 커진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그 순서 있지. 시간도 순서, 과정, 절차.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그래서 만약에 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뭔가 이제 그 백신을 만든다면 어느 단계를 공략할 것인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추진 요소가 돼요. 그렇죠? 과정 절차가 중요해. 그리고 이럴 때 꼭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야? 뭐뭐 할수록 뭐뭐 한다. 9월 목표 기술 질문에 우리가 기억나는 거 있지? 비콘. 아, 그 실내에서 우리가 휴대폰의 위치 추적할 때 비콘이 있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 근접성 기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삼변측량 기법이 있었고, 위치지도 기법이 있고. 네. 그 중에 우리 삼변측량 기법에, 그러니까 그 비콘이 보내는 신호 크기에 따라 가지고 신호가 셀수록 원이 작아. 네. 그거 설명하면서 장애물이 있어. 장애물. 보면 이런 말 있었지. 이 비콘 신호는 뭐 할수록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다음에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 이 원리를 알고 그 보기 달린 그 그림 달리는 문제를 풀 때 핵심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할수록 뭐뭐 한다 나오면 따로 빼가지고 이런 일이 좀 있어야 돼. 독서 같은 경우에는 짧은 그 수능 대비 독서 노트를 마련해야 돼. 그런 다음에 거기에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분야 파트로 나눈 다음에 융복합도 있어. 나눈 다음에 거기에 그 글의 제목이 나중에 해설책으로 실려 있어. 제목을 딱 써놓고 거기에서 내가 발견한 이론, 법칙, 원리, 절차 이것들 정리해 놔둬야 돼. 그런 다음에 그거를 한번 쭉 이제 정주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능 볼 때 내가 어제 정리했던 내용 이거 기억난다. 그때 이 원리였지, 이 절차였지, 이 방법이었지. 그렇게 아주 접근하게 되면 상당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죠. 상황만 달라지는 거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빠르게 나갈게요. 자, 중략 다음 부분입니다. 어와 이 청정, 맑은 풍경이 값이 있을 것이런들 만약 값어치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정막히 닫은 문에 내 분으로 들어오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맑은 경치가 값어치가 있었다면 나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는 이런 상황에 나에게 왔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조 없다 해가지고 사조가 사사로이 비춤이 없다 홈이 거짓말은 아니로다. 이게 뭐냐면요. 이 달빛이 참 청정하게 되면 맑은 풍경과 달빛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사로이 비춤이 없다함이 거짓말이 아니로구나. 즉 모든 대상에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돈을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이 비춰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덜 비춰주거나 혹은 지체가 높은 자에게 더 비춰주고 혹은 뭐 천한 사람에게 덜 비춰주고 이런 게 없는 게 사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모제의 비춘 빛이 옥루라 달하수냐. 잘 보세요. 모제와 옥루가 나왔습니다. 모제와 옥루. 참고로 모제하게 되면요. 플로치 음집 현재 화자의 위치 초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 기본적으로 신계영 이름이 있어. 남자 이름 같아.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딱 이렇게 지었어. 그럼 이거 뭐야? 사대부가 사란 말이야. 선생님 이제까지 여러 작품을 설명할 때 사대부 사대부 이렇게 나눠진다고. 사, 선비. 대부는요. 뭔가 벼슬을 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대부예요. 즉 쉽게 말하면 임금 곁에서 벼슬하면서 임금을 모시고 있건 혹은 자연에 묻혀 살면서 학문을 수행하고 인격을 수행하고 있건 모두 임금에 대한 이 마음은 잊지 말아야 된다가 사대부의 의미이자 덕목이었어요. 이거는 무조건 깔고 가야 돼. 무조건. 사대부 시가에서. 사대부 시가에서 우리 임금 나쁜 놈 하는 작품 거의 찾기 힘들어요. 지가 왕이지.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야. 절대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자신을 유배 보낸 임금이어도 있잖아요. 저 임금님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임금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임금에 대한 충성은 분명히 효도에 빗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좀 다시 불러주세요. 이런 내용들. 윤수원의 견해 같은 작품도 이런 내용이 많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꼭
사대부는 어떤 상황이건 간에 임금을 잊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잘 봐 얘들아, 모재가 내가 있는 곳이야. 그럼 옥루는 어딜까? 우리 옥루 하게 되면 옥황상제의 누각이거든요. 우리 예전에 천상백옥경 이런 거, 그지? 뭐였어요 이게 바로? 임금의 궁궐을 비유하는 공간이었잖아. 그럼 옥황상제의 누각도 마찬가지 뭘까? 임금 계신 궁궐. 그래서 여기는 옥루는 임금 계신 궁궐이구나라고 해석이 돼야만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디귿 가보겠습니다. 21번에 디귿. 자, 디귿에서는 자연 현상에서 연상된 뭐 하는 겁니까? 바로 달빛에서 연상된 그림의 대상. 이때 그림이란 말은 교묘하게 얘가 숨는 척했지만 결국 뭐예요?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사대부의 충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의 대상 임금을 떠올리게 했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답을 3번이라고 체크하고 오답이 나왔다. 뭐 옥무가 뭐 그리움 뭐 어쩌라고 이런 말이 많이 나왔죠. 근데 사대부 문학임을 주의하셨다면 요거는 3번이 맞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청준을 바삐 열고 큰 잔에 가득 부어, 참고로 준자는 무조건 항아리예요. 항아리를 바삐 열고 큰 잔에 가득 부어 주격 가는 술을 달빛조차 거우르니. 자, 대나무의 이파리로 만든 이 맛있는 술을 달빛을 따라서 기울입니다. 그래서 리을 가봤더니 운치는 풍류상 왕이죠. 달빛에 이렇게 잔이 기울여가지고 뭐 하는 모습? 술을 마시는 모습. 우리 예전에 그 이태백이라는 사람 있죠? 시선 이태백. 이백이라고도 불리고 우리 그 정철의 관도별로 자주 등장하는 이백. 어떻게 죽었을까요? 되게 많은 설이 있지만요. 가장 지배적인 설이 뭐냐면 이백이 호수에 강에 뱃놀이를 갔어. 배 위에 숯 한 번을 넣고 막 달 보고 시 열고 술 막 먹다가 갑자기 딱 그 강물에 비친 달을 딱 보고 숫잔으로 그 달을 뜨려고 이렇게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대요. 되게 낭만적으로 죽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또 어떤 선생님은요, 제가 전 학교에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이 그때 제가 총각 시절에 툭 하면 저하는 얘기 뭐냐면 주말에 뭐 하시는 후배야? 뭐 하십니까? 나 야구가 안 가면 안 되니까. 왜? 낚시 갑니다. 어쩌라고? 같이 갑시다. 제가 모든 걸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데리러 와 우리 집에. 정말 얘네 집은 거림동이 우리 집은 연동이었거든. 거림동에 살아보고 있는데 우리 집 데리러 와. 네, 그럼 우리 집 데리러 와서 트럭을 탁 열어. 그런 다음에 그 내 차에 있는 낚싯대 뭐 이런 거 다 옮겨 실은 다음에 다시 동쪽으로 가. 저기 막 그 구자 막 동복리 이런 바닷가 있거든, 방파제. 동복리가 좋은 게 있어. 거기가 뭐냐면 그 양식장들이 많아가지고 양식장에 그 물갈이 하게 되면 양식장에 주었던 그 고기들의 그 뭐라고 하지, 사료? 그러니까 바다로 흘러내려가면 고기가 쫙 몰려들어. 바다에 있는 고기들, 야생 고기들이. 그때 이제 딱 들이 많이 잡히거든. 그래서 얘가 낚시를 해서, 참고로 얘는 진짜 말 그대로 그 식용 낚시야. 회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얘는 계속 낚아. 나는 낚다가 난 낚시 잘 못하거든. 그럼 얘가 딱 올려가지고 탁 던져주면 뭐냐면 그 자리에서 바로 회를 떠. 우린 나는 회 뜰 줄 알아. 아버지가 어렸죠. 와서 같이 구경해. 그래서 싹 보면 칼날이 저렇게 지나가는구나 하면서 이제 회를 뜨고. 해서 그거를 그 자리에서 뭐 하냐면 그 갈 때 얘가 그 맞춰들러 가지고 사는 재료가 몇 가지 있거든. 초고추장이랑 고추냉이랑 그 와사비라고 불리는 거 있지. 요거. 하고 그다음에 그 은박 접시 있잖아. 요걸 꼭 사가. 그러면 그걸 그 자리에서 떠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먹는 거야. 내가 즐거움지금 회심표에서 던져가지고 낚시해서 먹고. 너무 좋아해 이거를. 그래서 나중에 어느 날 얘가 회식자리에 술 딱 먹었더니 나보고 한 얘기가 있어. 술 먹으리도 형님이라네. 선생님이 아니고 형님, 저는 나중에 죽을 때 바다에서 죽을 겁니다. 그때까지 수많은 물고기를 다 잡아먹고 제 몸을 다시 고기에게 돌려줄 거예요. 야, 되게 낭만적이다. 한편 살벌하기도 하고. 근데 내가 예전에 그 어떤 애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갈치가 헤엄치는 바다에 사람이 빠지면 사람 시체를 못 찾는데, 그건 뭔 얘기입니까 형님? 술 밖에는 이러면서. 갈치 여러분들 그 생물갈치 통째로 본 적 있나요? 네.
앞에 얼굴 부분, 얼굴이란다. 그 주둥이 아가리 부분 보시겠네, 갈치? 뾰족뾰족. 털이 엄청 날카롭죠? 네. 갈치가 상당히 이게 육식성이 포악한 그런 물고기래요. 네. 그래서 갈치가 헤엄치는 바다에 사람 빠지잖아요. 빠진 거면 이제 갈치가 되는 그 여름철에 등불 켜놓고 뛰어내리면 참 재밌겠다. 이거 취소할까? 어쨌든 낭만적인 모습들이에요, 이게 지금. 있죠? 자, 그랬을 때 돌아와 보면, 자, 표현한 일릉이 적이면 널리려다 해가지고 표현헌 일릉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거침없는 흥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이면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이적선이 바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200이에요.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면 잘지 연계돼 있어. 이적선이 이러호야. 이렇게 해서 달을 보고 빛이 났다. 달을 보고 미쳤었구나. 달을 보고 숫자를 뜨려고 그렇게 물에 빠져 죽었구나. 이 지금 흥취를 얘기하는 겁니다. 풍류를 얘기하고. 그래서 추나 추동의 경물이 아름답고 주야 조모 낮주 밤야 아침조 점을 몽기다. 그래서 하루 종일 모든 시간 완상이 새로우니 이 몸이 한가하나 귀두는 결을 없다. 즉 몸은 여유로운데 뭐한 겁니까? 자연의 경물을 즐기느라 귀두는 바쁜 모습. 그래서 우리가 미음 가보겠습니다. 21번에 미음. 바로 변화하는 자연에서는 즐거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추나 추동 주야 조모가 있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경물이 아름답고 밤낮 아침 저녁으로 완상이 새롭기 때문에 눈이 결을 없다 해요. 귀는 결을 없다. 그래서 자연의 변하는 모습에 대한 감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미음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이 월서는 16경가에 있는 기억부터 미음까지만 봤을 때 잘못된 설명은 2번에서밖에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2번 유력한 용의자 설정하고 나중에 무엇만 시옷만 잘 해석하시면 됩니다. 시옷. 그렇죠. 자, 들어가보겠습니다. 여생이 언마치리 백발이 날로기니 했을 때 이제 백발은 늙음을 의미합니다. 자,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날로 늙어가니 세상 공명은 계륵이나 달할 소냐? 중요한 말 나옵니다. 세상 공명이 계륵 이 말요 잘 해석하셔야 돼요. 보통 이런 사대부 시가에서는 세상 공명은 뭐라고? 무조건 부정적인 거. 속세의 어떤 더러운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계륵이 뭐냐면 닭의, 달의, 갈비. 이게 계륵이다. 우리 춘천에 가면 맛있는 거 닭갈비 아니야. 그럼 닭을 갈비처럼 요리한 거고 실제 닭의 갈비. 왜 치킨을 먹다 보면 자, 내가 치킨 먹는 순서야. 날개 먹고 다리 먹고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먹다가 왜 안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밖에 살이 이렇게 돼 있잖아. 요거는 먹는데 요 사이에 끼어 있는 거 먹니? 얘는 뭐야? 먹자니 되게 불편해서 살도 별로 없고 좀 버리자니 아까워. 그래서 계륵이라는 표현은요, 먹자니 불편하고 버리자니 아까운 거. 세상의 공명은 내가 취하자니 뭔가 이거 더러운데 그렇다고 세상 공명을 잊어버리자니 아까운 거야. 이 사람 어떤 사람 완벽하게 속세와의 단절감이 없는 상황이야 지금. 약간의 중간 기로에 서서 고민하는 사람. 그래서 강호 어조에 자연에서 새 맹세가 깊어지니 옥당 금마의 몽원이 섞였다. 잘 보세요. 강호어조는 자연입니다. 근데 옥당 금마 뭡니까? 관직생활이에요. 그 꿈이 섞여 있대요. 그러면 우리 지금 A 부분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는 A는 강호에서의 삶과 관직에서의 삶이 꿈으로 서로 섞여 있는 혼재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25번 가보겠습니다. 자, A만 가지고 풀어낼 수 있어요. 1번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는 긍정하지만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음을 이 말이거든 지금. 이게 가장 잘 설명한 말이에요. 1번. 2번처럼 내가 강호에서 은거를 마치고 정치 현실로 복귀하겠다? 는 나중에 뒷부분 보시면 아니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3번입니다. 내가 강호에서의 경치를 완성하며 정치 현실의 번뇌를 해소하겠다? 또 아니에요 지금. 미련이 남은 상황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25번에 1번이 유력한 용의자가 됐고, 자 빨리 보겠습니다. 초당 영원히 쉼 없이 누워있어 이곳에서 자연 속에서 걱정 없이 누워있어서 촌주 강어로 장일치를 원허노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촌주 술주자입니다. 거친 술과 강에 있는 물고기 안주로 장율치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는 거. 그럼 이게 관직생활이야? 술 먹고 관직이라 하면 잘려. 무슨 얘기냐면 자유를 즐기는 모습이에요. 이게 내 원이야. 이게 원,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뭐하는? 바로 촌주 강어로 자기를 취하는 삶. 거친 술과 물고기를 안주 삼아서 하루 종일 취해 있는 삶, 바로 자연에서의 삶을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거든.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거라면 요거는 뭐? 아, 잠깐 내가 이거에 대한 무엇을 가졌었구나. 닭의 갈비처럼 버리기 아깝다라는 미련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삶이죠. 이해했어? 형이 이해하니까 웃은 거 아니야? 왠지 느낌 알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 알 것 같아? 네. 뜻을 버렸는데 가끔 생각나. 후배들이 문자가 와. 선배님 이번에 좀 많이 뽑는다는데 한번 응시해볼 생각 없습니까? 우리 문자가 왔었어. 그래서 왜? 그래도 학교에 계실 때 학기생활 재밌어 했고 담임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수학여행도 가고 막 이런 것들 얘기하면 잠깐 꿈에 나와. 그렇지만 나는 지금 뭐하는 삶이야 지금 이거 거의 그 야인이지. 그치? 좋아요. 여기서 좋은 게 뭔지 알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그잖아. 그렇네. 교육청에서 공문이 안 날아와. 그치? 여기 오는 애들은 99.9% 공부하려고 오는 애들이야. 그 학교에 있을 때는 그게 힘들었지. 공부하려는 애와 공부를 하지 않으려는 애가 섞여 있는 게 제일 힘들어. 차라리 다 공부하려고 하거나 다 놀려고 하면 되게 편해. 다 놀려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얘들아 축구 보는 거 따라와. 하면 돼. 대신 다 해야 돼서 축구시키면 돼. 학교를 꼬박꼬박 나와라. 졸업은 해야지. 이러면 되거든. 다 공부하려고 해. 그래 마음 단단히 먹어 하면서 수업만 하면 돼. 근데 지금 우리 학교 교실은 뭐야? 삼층밥이잖아. 삼층밥. 박 터지게 공부하려 되는데. 그 다음에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어려움을 느끼는 애. 저 뒤에 가보면 이제 막 야, 너 대학 갈 거? 막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중간 애들 맞추면 이 앞에 애들이 힘들어하고 뒤에 애들 맞춘 거 말이 안 되고 근데 얘들 맞추면 애들이 다 뻥치는 거야. 뭔 소리야?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 말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 스스로 얘기해요. 가끔 미련이 생기면 그때 내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와 너무 오늘 출근하기 싫다. 제가 그런 날도 있었어요. 출근하다가 신제도에서 그 본계로 가는 그 연봉로에서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까지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누가 나 좀 받아줬으면. 그래서 사고가 나면 병원에 실려가서 눕잖아요. 차라리 그게 나을 정도였던 적도 있었어요. 우리 반 애들끼리 서로 막 폭행 사건 나가지고 막 경찰 조사 받고 담임으로서 매일매일 그 뭐 피해자 가해자 부모 찾아와가지고 막 항의하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욕하고 그러다 겪다 보니까 와 누가 나 좀 받아줬으면 한 석 달 누워있게 그걸 떠올려요. 이 사람 마찬가지였겠죠. 정치생활 관직생활 하면서 그때 느꼈던 그 괴로움을 떠올리면서
아, 그래도 여기서 실추하는 게 나은 삶이지라고 미련을 툭 털어버리는 모습. 그 다음 마지막 보십시오. 우와, 이게 여기도 있네. 뭐예요, 여러분들? 이 몸이 1억으로도 역군은이셨다.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역군은이에요. 참고로 이 표현, 이 몸이 1억으로도 역군은이셨다. 이 표현. 자, 봤던 작품 두 개만 떠올리면 됩니다. 첫 번째,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얘가 먼저예요. 맹사성 무슨 초기 사람입니다. 세조 때 관직 버리고 나가가지고 자연 속에 응가하면서 뭐한 사람? 이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강호의 봄이 되니 강호의 여름이 되니 이런 사람이죠. 아, 죄송해요. 세조 사람 아니네요. 그 성동대 사람이네요. 네, 관직을 다 하고 나서 물러나온 다음에 그만할게요 한 다음에 이 시를 썼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각 연의 끝부분에 이 몸이 한가함도, 이 몸이 서늘함도, 이 몸이 춥지 아니함도, 이 몸이 소일함도 다 일꾼이셨다. 먼저 딱 때리고 그 다음에 송순이. 어디에서? 명왕정가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몸이 이런 분도 역군이셨다라고. 모두 뭐예요? 유교적인 충의 사상이 나타난 부분이었죠. 수능완성에 연계됐던 신기영의 원서는 16편강 마치고 나 작품입니다. 자, 어촌은, 자, 어촌이요. 여기 어촌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기잡이하는 바닷가망을 어촌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는요, 나의 벗 공백공의 자호이다. 자호가 뭐냐면 호, 그 사람을 부르는 이름으로 호라고 합니다. 폐계, 이황, 율곡, 이처럼. 근데 스스로 붙이는 거는 자호라고 해요. 자기가 자기를 어촌이라고 불러달라고. 자, 백공은 나와 태어난 해는 같으나 생일이 뒤이기 때문에 내가 아우라고 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들 이런 거 있지. 너 몇 년생이야? 와, 나 2000 몇 년생이야? 나랑 동갑이네? 너 몇 월생이야? 나 5월. 야, 나 3월이거든? 형이라 불러, 이 새끼야. 이러면서. 진짜 어디 유치찬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옛날 지금이나.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한 거 옛날 들일 때니까 아우라고 불러요. 이 아우의 개념은 뭐예요, 그냥? 공백공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만큼 친밀하다. 만약에 이 사람하고 내가 좀 거리감 느껴지는 사이였다면 뭐예요? 아우라고 감히 부를 수 있을 거야, 내가 동갑이라고? 오히려 더 불편해. 그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얘가 그냥 되게 허무하게 답이 찾아진 게 있어서 24번에 분위기 깨져서 보기 먼저 읽어볼게요. 어촌계 작가는 벗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벗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근거를 법과의 관계와 그의 성품에 대한 평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드러내 벗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다 했을 때 3번 가보세요. 작가가 벗을 아우로 삼고 있다는 것을 통해 벗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작가로부터 전해받은 것임을 되게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이제 아우라고 삼는다는 것은 뭐냐면 있잖아요. 그만큼 벗 공백공과 이렇게 생일의 앞뒤를 논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보여준 것 뿐이지 내가 공백공을 키웠어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죠? 그리고 이 보기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공백공이라는 사람의 어떤 말과 그 사람의 어떤 언행들 있잖아요. 교류하면서 보고 와, 이 친구 진짜 대단하네. 이런 모습은 내 생각과 닮았어.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공백공을 가르치고 키운 건 아니에요. 내가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내가 공백공에 영향을 받은 걸로 봐야 돼요. 내용 쭉 가보겠습니다. 풍치와 인품이 소탈하고 명랑하고 사랑을 만하다. 대과에 급제하여 좋은 벼슬에 올라 각근을 나부끼고 인끈을 두르고, 인끈하게 되면 도장끈이에요. 도장을 묶어놓은 끈. 참고로 옛날에 있잖아요. 병사를 추격하려면요 도장 한 몇 개 찍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도장 다 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땅땅땅땅 통과할 수 있는 권력. 이게 인끈이에요.
필기를 위한 붓을 귀에 꽂고 나라의 옥새까지 주관하는 상당히 높은 직책이죠. 사람들은 진실로 그에게 원대한 기대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뛰어난 뭐였어요, 이 사람이. 벼슬할 수 있는 그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 그리고 심지어 과거 시험을 통과한 사람. 근데 담담하게 강호의 취미를 지니고 가끔 흥이 무르익으면 어부사를 노래하고 그 음성이 맑고 밝아서 천지에 가득 찰 것 같다. 징자가 상송을 노래하는 것을 듣는 듯하여 사람의 가슴으로 하여금 멀리 강호에 있는 것 같게 만든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사욕이 없어서 사물에 초탈했기 때문에 소리가 나타남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하면서 강태공은 어땠고 엄자랑은 어땠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이러한 어떤 삶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공백공에게서 받은 좋은 영향이지 내가 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을 잘못된 설명이 되죠. 24번에 3번이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3번 문제 잠깐 볼게요. 나의 공백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잘 보시면요. 돌아보세요. 자, 하루는 나에게 말하기를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뜻은 어부에 있다. 그들은 어부의 즐거움을 아는가? 강태공은 성인이니 내가 감히 그가 주 문왕을 만날 것 같은 그런 만남은 기약할 수 없다. 엄자랑은 현인이니 내가 감히 그의 깨끗함을 바랄 수 없다. 그냥 아이와 어른들을 데리고 갈매기와 백로를 버타며 어떤 때는 낚시대를 잡고 슉 외로운 배를 노저 조류 따라 오르고 내리면서 가는 대로 맡겨두고 멈추세요. 뭐하는 모습? 고기잡이 할 때 조류를 따라 오르고 내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굳이 노를 저어서 조류를 역행하는 그런 고기잡이 하지 않아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배가 흘러가게 내버려 둡니다. 이거 뭐냐? 순리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랬을 때 얘들아 시옷이 어디에 걸려 있었어? 21번에 2번에 걸려 있었지. 이게 고독을 해소하는 의지예요?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공백공의 삶입니다. 그래서 21번에 2번 확인이 됐고 그 다음 모래가 깨끗하면 뱃줄을 메어두고 살이 좋으면 그 가운데로 흘러들어가 구운 고기가 신선한 생선으로 술잔으로 주고받다가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며 바람은 잔잔하고 물결이 고요한 때에는 배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 불고 하면서 그냥 어부로서의 삶의 행복함을 쭉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가 밑에 내려보세요. 저 영달에 얽매여 벼슬한 자는 구차하게 영화에 매달리지만 나는 만나는 대로 편안하다. 빈궁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자는 구차하게 이익을 계산하겠지만 나는 스스로 유유자적을 즐긴다. 성공과 실패는 운명에 맡기고 진퇴도 오직 때를 따를 뿐이다. 부귀보기를 뜬구름같이 하고 운명을 현실적 버리듯하여 스스로 세상의 무력 밖에서 방랑하는 것이니 어찌 시세에 영합하여 이름을 낙심하겠는가. 벼슬길에 빠져들어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이익만 취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자와 같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내가 몸은 벼슬을 하지만 뜻은 강호에 두어 매양, 노래에 애탁하는 것이니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까지가 백공의 이야기예요. 이걸 가지고 공백공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23번에 1번입니다. 왜 1번이냐면요. 시간에 따른 공간의 다채로운 모습을 제시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했을 때 여러분들 자 시간에 따라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 어디? 금방 공백공의 말 어디입니까? 바로 어촌마을의 모습이에요. 어촌의 모습. 그리고 어촌의 모습에서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면 이런 말 나오죠.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뭐하는 모습? 다채로운 이 어촌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어촌에 대한 즐거움의 마음을 제시하고 있다. 1번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25번 확인이 됐죠. 아까 B 부분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몸은 벼슬하고 있지만 뜻은 강호에 두어서 노래에 의탁한다. 통해가지고 25번의 1번의 뒷부분 공백공이 정치 현실을 몸담고 있지만 강호에 은거하려는 지향을 나타낸다. 1번이 확인이 됐고 24번도 3번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시가와 수필력 복합 확인됐고 정답 체크 안 된 거 얘기하세요. 21번에 2번, 22번에 5번, 23번에 1번, 24번에 3번, 25번에 1번. 그리고 좀 쉬었다가 우리 뒤에 현대소설, 그 다음에 고전산문,
현재 시세트를 빠르게 설명하고